당초에는 이제 올해 말이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도 있죠. 보니까 올해 인상할 것 같지는 않은데 곧 동결할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가 뭐 반반이죠 지금.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네, 떨어지게 나온 거죠. 네,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뭐 전쟁도 끝난다고 그러고 뭐 그래서 달러도 좀 약세고 이러니까 뭐 지금 나흘 연속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빠지고. 아주 규칙적인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모두 방송에서 금리가 하락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주가가 제한적으로 오를 수 있는 공간은 제공해 줄지언정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아우터반을 제공해 주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삼프로 TV의 든든한 맏형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고참님. 제가 전화셔서. 무슨 말씀을? 고참님께서 이렇게. 장이 근데 비교적 조금 그 회복세라서 드라마 복귀한 마음이 좀 그런데 미국 쪽에 약간 훈풍이 좀 부는 것 같아요. 예, 뭐 간밤에도 뭐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 여러 가지 호재가 좀 있었네요. 달러도 좀 약세였고. 그러니까. 근데 금리는 조금 오히려 뭐 입찰이 부진하면서 미국 장기채 금리가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어영부영 뭐 3.3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주가가 올랐다는 게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금리 얘기를 좀 해볼까. 마침 또 금리도 올랐고. 사실은 지난 6월 중순부터 금리가 어쨌든 큰 변화를 보였죠. 네, 거의 3.5% 10년물이 그렇게까지 올랐다가 금리가 8월 1일인가 2일 2.6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5에서 거의 2.6이니까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금리가 3.5에 근접한 거죠. 아직 3.34 정도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사실은 원론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갔냐? 뭐 맞는 얘기도 일 수도 있고 또 틀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통상은 근데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자산 배분이라는 입장에서 주식에서 채권 쪽으로 돈이 가니까 맞죠. 주가는 좀 악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금리와 금리와 주가는 같이 간다. 뭐 같은 방향을 보일 때가 훨씬 많았고요. 2009년에서 뭐 2021년 뭐 팬데믹 직전까지 미국의 최장기간 강세장이었잖아요. 그 국면이 직전 강세장에서 금리와 주가의 관계는 거의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거죠. 그 다른 요인이라 하면 결국 기업이익이 좋았고 경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물가는 그렇게 치솟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된 부분에서 수준에서 등락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금리 얘기하는 사람이 그때는 없었어요. 맞아요. 금리가 오르든 말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 실적 좋은 주식 사면 되고 계속 경기가 좋은데 그러니까 그깟 금리라고 하는 표현의 장이 아주 좋은 장입니다. 이른바 실적 장세죠. 금리를 개무시. 금리를 개무시하는 장. 근데 지금은 금리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비빌 언덕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되게 기대하고 있는 게 맨날 금리 계속 올라가니까 야 이게 금리 인상이 좀 멈추면 이라는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이 멈추면 주가가 좀 좋은 거예요? 네, 역사적으로 보니까 마침 저기 차트를 좀 가져왔는데 보시죠. 그 보시면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94년, 5년 이럴 때 경기 좋았습니다. 근데 주가가 좀 주춤하다가 파란색이 금리인데요. 기준금리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가 동결되자마자 뭐
득대같이 올랐죠. 기다렸다는 뜻이. 그러니까 멈춰야 되네요. 네. 그리고 뭐 2005년부터 8년까지인데요.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2006년 중반에 멈췄습니다. 네. 인상하다가 물론 이제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주가도 금리 뭐 급가 금리 인상 뭐 그래 뭐 아주 쿨하게 올랐어요. 근데 기울기가 다르죠.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동결하자마자. 그러네요. 기다렸다는 뜻이. 네. 랠리를 해버리는군요. 네, 랠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뭐 2017년 직전 금리 인상 사이클이죠. 2018년 말에 금리를 동결했지 않습니까? 네. 예. 동결 2019년부터는 동결이죠. 네. 계속 헤매다가 동결 직전에 한 20% 빠지지 않았습니까?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빠졌다가 동결하자마자 바로 올랐죠. 근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리니까 주가는 굉장히 뭐 약세를 내려오네요. 가파르게 밀렸죠. 예. 그래도 시장은 이제 이제 금리를 동결만 해봐라. 내가 지금 뛸 준비가 돼 있다.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그런 기대를 조금 꺾었지만, 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내년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계속 뭐 올리진 않더라도 동결할 거다라는 기대가 이제 그 어쨌든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 꺾였지만 네. 어쨌든 시장은 과거의 사례로 미루어 볼 때는 기준금리가 동결된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게 이제 달려도 됩니다. 이제 조금 속도 내세요. 라는 사인을 주는 걸로 시장은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올해 말에 당초에는 이제 올해 말이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도 있죠. 먼저 달리고 싶었던 친구들. 예. 그런데 잭슨홀 미팅에서 그거 아니야. 파월이 아직 이제 아니야. 워워워. 이렇게 진정시키니까 조금 깨갱거렸다가 그래도 지금 뭐 물가 조금 뭐 이렇게 좀 보니까 그렇게 오래 인상할 것 같지는 않은데 곧 동결할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가 뭐 반반이죠 지금.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네, 떨어지게 나온 거죠. 네,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뭐 전쟁도 끝난다고 그러고 네. 뭐 그래서 달러도 좀 약세고 이러니까 뭐 지금 나흘 연속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오늘 막 말씀이 저만 지금 가슴 떨리게 듣고 있는 거 아니죠? 너무 빨리 나가려 그러는 거 아니죠? 우리가 선행 출발하면 안 되는데. 예. 아니 정프로가 막 그랬으면 내가 야 그만해. 정방꿀이니까. 좀 분위기가 다른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그 증시가 그 금리에 좀 예민하게 움직일 때는 좀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실적 장세에 있을 때는 뭐 금리 신경 안 쓰고 뭐 그랬다 그러는데 지금은 사실 금리를 엄청나게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증시잖아요. 네. 그러면 최근에 그 금리에 민감한 증시를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제 생각에는 장기 금리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만약에 파월 의장이 약간 시사를 했던 것처럼 내년 말까지 뭐 적어도 뭐 내년 한 뭐 이맘때쯤까지 금리를 동결한다. 그러면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야 1년 이내에 이미 동결 들어가 있어. 넉넉하게. 솔직히 뭐 내년 6월에 동결한다고 해도 1년 이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맘때쯤이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이미 동결이 지속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고 또 낙관적인 분들은 야 2년 정도면 뭐 적지 않은 기간이지만 금리를 벌써 한 서너 차례는 내렸을 거야. 인하했을 정도의 위치야. 그러니까 2024년 9월 정도면 뭐 금리를 한 3번 정도는 인하하지 않을까요? 인하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낙관적인 분들이 보는 것은 이제 끝났다. 장기 금리가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어차피 올라가는 거는 수급적으로 어제같이 뭐 입찰이 조금 부진했다든지 네. 뭐 이런 경우에 그런 건 늘상 있는 거고. 일상 있는 일이니까 그거는 노이즈다, 소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조금 시장을 신중하게 보는 입장, 저 같은 입장은 연준의
마지막 금리가 몇 %일 것 같냐? 저는 4.5%일 것 같거든요. 4.5. 기준금리. 이 한번 차트 차트가 보시죠. 이 차트가 이제 제가 예상한 겁니다. 3프로 TV에서 예상한 건데 올해 이제 75bp, 50bp, 25bp 이렇게 인상하고 4.0이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베이비 스텝 한 2번. 그거는 뭐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 뭐 연준 인사들이 얘기한 것에 힌트를 얻어서 제가 그냥 추정한 겁니다. 예. 그러면 4.50이에요. 4.50%의 기준금리가 내년 연말까지 지속된다. 동결로 간다는 네, 거죠. 동결로 간다. 네.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에 시장 금리는 10년물이 100bp의 스프레드를 수익률 역전이 있더라도 네, 3.50이에요. 네. 그러니까 3%대 중반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보다가 저 장기 금리가 빠질 가능성은 만약에 연준의 그 금리 예측이 맞다면 네.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네요. 네. 하지만 뭐 저도 마냥 비관적인 건 아닌 게 이번 달에 다음 주죠. 21일 날 75bp를 인상하고 나면 예. 그 다음에 75bp는 없을 것 같거든요. 50bp, 12월에 50bp 혹은 12월에 25bp. 뭐 어쨌든 이번이 그 금리 인상 폭의 폭 관점에서는 피크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극단적인 비관론자들이 우려하는 장기 금리, 시장 금리가 치솟으면서 성장주가 개폭락한다. 예. 이런 시나리오는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그냥 일정한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가시적인 기간. 향후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내년 봄까지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기준금리로 추정한 시장금리의 어쨌든 변동폭은 3%대 초중반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러면 성장주가 그렇게 크게 훼손도 안 되지만 예. 성장주가 날개를 달 정도의 그것도 아니다. 네, 그것도 아니다. 날개를 달 거면 다르려면 다른 비빌 언덕이 있어야죠. 실적 개선이라는. 실적이라든지. 네. 예. 그런데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실적의 개선의 기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멀리 네. 있는 거죠. 네. 아직은 비빌 언덕이 현재 멀리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금리에 목을 매고 있는 겁니다. 아주 연준 인사들의 일거수일투족 어떤 단어의 선택 거기에 지금 목을 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비빌 언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직도 금리 상승기 사실 이제 김한진 박사님이 2021년 상반기부터 금리 3% 넘어간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고 그렇죠. 사실 그때는 사실은 3%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었어요. 1%대 1%도 안 되는데. 초반 예. 뭐 이럴 때였으니까. 예. 근데 그거를 맞추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금리 상승기의 종말을 얘기하기 너무 빠르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 네. 그러나 등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맞습니다. 그 기간에 주가는 어땠냐 이거죠. 금리가 상승할 때. 금리가 상승할 때 결국에는 뭐 아까 뭐 2009년, 2010년에서 뭐 2019년까지의 장기 예. 주가 상승 기간 불마켓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간에 금리는 지금 그때 금리는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2009년에서 2019년까지인데 예. 큰 추세는 내려갔어요. 예. 여러 가지 뭐 글로벌 뭐 여러 가지 중국의 수입 물가 하락이라든지 예. 생산자 물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미국이 어쨌든 낮은 인플레이션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하락세에 주가는 올랐지만 큰 틀에서 보면 박스권이었잖아요. 금리가. 네. 예. 예, 그리고 조금 세분해서 보면 사실 금리가 떨어질 때 주가가 잘 올랐어요. 조금 국면을 쪼개서 저건 보면 기준금리 아니고 실세금리입니다. 실세금리입니다. 네, 실세금리. 네, 국채금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시장을 지배했던 논리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었던 거죠. 금리와 네, 무관하게. 네. 하지만 금리가 적어도 주가의 발목을 잡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역사적으로 보면 김프로님 질문에 이렇게 좀 대답을 한다면
성장주 비중이 높을 때는 금리에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네. 2000년 닷컴 버블 직후라든지 네. 그랬을 때 금리가 올랐을 때는 성장주가 시장의 주도주였을 때 약하고. 네, 그때 금리가 오르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시장이. 네. 그리고 통화 정책의 끝 무렵 아까 말씀드린 2018년 1월 그러니까 때 긴축의 끝무렵. 긴축의 끝 무렵. 예. 긴축의 끝 무렵은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올라 있을 때 금리가 거기서 올라가면 예. 시장은 맥을 못 쳤죠. 그 성장주도 그렇고 네. 다른 것도 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경기가 조금 약할 때, 네. 기업 실적이 둔화될 때, 예.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사람들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을 살 매력이 떨어지잖아요. 예. 네. 그리고 배당주를 찾고요, 사람들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약했죠. 그러면은 지금 장세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그러니까 성장주가 주도를 하고 있을 때 금리가 올라가면은 굉장히 약한 모습을 좀 보인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식 시장의 어떤 그 개별 기업들의 개별 산업들의 포트폴리오가 이게 성장주 중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는 성장주들이 많이 내려오고 뭐 에너지라든지 제조라든지 지금 성장주가 주도하는 장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약세장 상황에서 그죠? 지금 장은 그렇지만 앞으로 강세장이 전개되려면 된다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크고 나스닥 100 기업들 중심의 성장주들이 이끌어줘야죠. 그렇죠. 네. 실적 수반한 성장주 이렇게 그래서 애플 같은 것들이 지금 각광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에너지주라든지 올해 각광을 받았던 상반기의 에너지주라든지 지금의 뭐 가끔씩 이제 도깨비 같이 나타나 가지고 상승하는 밈 주식이라든지 예. 이런 주식들은 제 생각에는 단품이라는 거죠. 진정한 강세장이 오려면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기업들이 그 실적은 경기에 어쨌든 영향을 줄 거고 예. 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은 이런 그 기술주, 이런 성장주,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 올라야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주가가 진정한 강세장이 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은 앞서 말씀 나눴듯이 금리에 의존하는 장세,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바로 지금 맥을 못 추는 장세. 그러니까 금리가 안 올라가야만 그래도 숨쉴 공간이 있는 장세. 이런 장세라는 것이고 이런 거는 이런 장세는 진정한 강세장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한적인 강세장. 그러니까 금리가 만약에 미국채 10년물이나 우리나라 국고채 3년물이나 이런 장기 금리가 3%대 초중반에 있다라는 것은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 이제 달려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한 속도가 있는 제한 속도 표지판이 있는 이런 금리가 제한 속도 표지판이라는 거죠. 이걸 제한 속도 더 올리려면 실적 가져와. 경기 가져와. 그런데 연준이 왜 동결했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동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에서 이게 금리 인상을 둔화한다는 거는 결국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고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인데 지금 경기 둔화가 좀 되고 해서 그 선행 조건이 기업의 성장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이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경기가 주가가 경기에 선행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시장에서 지금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에 장단기 금리차가 어떻게 될까? 기준금리는 4.50%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양보해서 한 4.25라고 생각하면 시장 금리는 뭐 한 100bp의 스프레드가 나더라도 한 3.50. 그러면 거의 75에서 한 100bp의 수익률 역전이 계속 진행된다라는 거잖아요. 내년 1년 내내. 예.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많았습니다. 100bp의 스프레드는. 그러니까 경기는 계속 침체 신호를 보이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돈이 많고 또 주식시장의 어쨌든 일부
시가총액이 큰 뭐 우량 기술주의 실적이 돌아선다든지 더 이상 안 빠진다든지 아니면 밸류에이션상 이미 빠져서 매력적인 주가 수준에 올라가 있다든지 그리고 연준은 동결을 했기 때문에 금리를 시장 유동성은 뭐 소소하게 괜찮다라든지 이런 조합이 이루어지면 주가는 앞서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어떤 성장 요인이 눈에 네. 보이게 나타난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내려가는 추세가 좀 둔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바닥 찍고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런 상황하고 마주치게 되면은 주가가 선반영을 하면서 이 상황이 겹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 2분기 정도는 경기가 확연하게 안 좋은 시점이 될 거다. 내년 2분기는. 그러면 시장 금리도 사실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시장 금리도 더 이상 못 버티고 내려가면서 스프레드는 더 벌어지겠죠. 연준도 그때는 금리를 못 네. 올리고 네. 인하 얘기가 나올 네. 정도 되고 인하 얘기가 이제 뭐 거의 퍼지는 거죠. 3개월에서 6개월 후에는 인하될 거야라는 시장 기대감은 주가를 올리기에 충분한 양분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표지판 말씀을 하셔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제 그 고속도로가 제한 속도가 있잖아요. 100km, 110km 정도 예, 제한 예. 속도가 있는데 물론 독일 아우토반은 없지만은 근데 그거는 언제든지 지켜야 되는 거죠. 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100km, 110km를 지키냐? 안 지키죠. 안 지키잖아요. 교통이 원활하면 130km, 140km 논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 다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연준에서 이걸 용서하지 못한다고 할 때 교통경찰이 중간중간에 서 있어서 네. 막는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톨게이트를 설치해버리죠.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까지 국민은 톨게이트에서 조절을 시켜준 거라. 맞습니다. 기준금리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네. 하면서. 그죠? 근데 얘는 CCTV라든지 교통경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톨게이트를 만든 건데 지금은 이제 박사님 말씀이 톨게이트는 더 이상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톨게이트는 적어도 안 나오고 뭐 CCTV는 있지만 과속을 하겠죠. 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네. 그러면은 달리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저의 페라리는 더 빨리 가도 되는 겁니까? 페라리 있으시군요. 예, 일단 빨리 갔다가 미니카가 있죠. 미니카가 아들내미.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 조정하는 거 이게. 진자 운동으로 보면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일부 조금 더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가면 더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은 실적이나 경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멀찌감치 있다면 과속 혹은 진자 운동에 너무 지나친 상승이 이루어진 다음에 후유증은 계속 반복되는 그걸 뭐 사람들은 변동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이 결국에는 해소되려면 예. 2009년에서 2017년 같은 지금 뭐 이 세 번째 페이지에 얼마나 예뻐요. 닷컴버블 기록할 때까지 금리 오르고 시장 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네, 주가도 오르고 연준도 금리를 올리고 아주 깨끗하게 이쁜 그림이잖아요. 네. 이것도 이쁜 그림이고 이것도 이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네요. 시청자들은 왜 이쁜데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차를 두고서 이렇게 경제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거죠. 시장 금리에 장기물에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장기물에 들어가 있는 녹아 있는 경기 호전. 그 다음에 적절한 인플레이션, 기업 실적의 왕성한 어쨌든 실적 장세 이런 것들이 녹아 있잖아요. 네. 시장 금리는 다 이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 박사님은 진짜 정말 예쁜 미술품 보듯이란 표정으로 네. 저를 야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줄거놓은 게 왜 예쁘다는 거지? 이러고. 업계 최고참님이 생각하는 네? 장애 회복에 대한 희구예요. 왜냐하면 갈망입니다. 뭐 닥터 도미니 뭐 맨날 안 좋게 본다 그러지만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원래 본심은 저렇게 되는 걸 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예쁘다는 표현을 하는 거 정서적으로. 제일 마지막 그림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은 안 예쁘잖아요. 그러네. 삐죽삐죽하네요. 얼핏 보면 이쁘지만 이게 거꾸로 그린 겁니다. 음. 이거는 왼쪽 주가와 금리를 같은 축으로 그리는 거고요. 이거는 역축으로 그린 거예요. 반대로 그리셨네요. 네. 반대로 그린 건데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네요. 삐쭉삐쭉 하다가 네. 올해 들어서는 거의
금리에 목을 매고 금리가 아.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아. 오르면 빠지고. 빠지고 네. 아주 규칙적인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모두 방송에서 금리가 하락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주가가 제한적으로 오를 수 있는 공간은 제공해 줄지언정 예.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아우토반을 제공해 주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먹어야 되니까, 투자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게 몸부림입니다. 주시장에. 그래서 이번에도 어쨌든 금리가 계속 또 오른다. 전쟁도 종전도 또 없던 얘기로 뭐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된다든지 그러면 안 좋겠지만 뭐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겨울철 됐는데 어쨌든 더 춥고 유로존 뭐 어쨌든 가스 배급제 실시하고 뭐 이렇게 되면 유가 다시 한 뭐 110불, 120불 훌쩍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 금리 또 안 떨어지잖아요. 이러면 또 그냥 없던 얘기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편하게 잘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어쨌든 시장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강조. 그러니까 연준이 아까 톨게이트 말씀드린 거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돈을 내고 들어와서 주식을 사라는 얘기죠. 그 돈이라는 게 위험을 금리잖아요. 금리. 예.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이만큼 높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래? 네, 그런 거를 그쵸. 연준이 제어 장치를 그렇게 돈을 내고 할 정도로 강하게 한 시장을 우리가 한 1년 살고 있다는 거죠. 현재.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연준이 지각 긴축을 했기 때문에 그 시장 금리나 경기와 통화 정책이 좀 미스매칭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는 대체로 금리가 떨어졌어요. 시장 금리가. 시장 금리가 떨어진 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말씀하셨지만 연준이 기준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떨어졌냐 시장 금리가 네. 아니면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그래서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뭐 시장 금리, 단기 금리, 경기, 주가 같이 떨어졌냐 뭐 양쪽 다 맞는 얘기지만 아무튼 역사적으로 보통의 경우에는 금리를 내릴 때는 예. 시장 금리가 강세였습니다. 채권 금리가 아래쪽으로 형성이 됐거든요. 예. 당연히 경기와 금리는 같은 방향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왜 금리가 연준이 금리를 계속 꾸역꾸역 올리는데도 시장 금리가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려고 이렇게 할까요? 이게 통화 정책이 뭔가 미스매칭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한 1년 정도의 지각 긴축을 하면서 결국엔 금리를 지금 같은 경기에는 내려야 할 정도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 22가 금리를 내려야 하지 올려야 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기만 보면. 경기만 보면 네. 그렇죠. 네. 근데 물가를 보면 올려야 되잖아요. 명란은행이 어떻게 75bp씩 올립니까? 그러게요. 안 되는 거거든요. 모든 중앙은행들은 지금 금리를 내릴 때예요. 근데 금리를 올려요. 물가 때문에. 왜요? 미스매칭돼 있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사실 그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서 경기가 좋아지는 거냐, 아니면 경기가 너무 과열이 됐으니까 금리를 올려서 낮춰주는 거냐, 후발적으로 움직이는 거냐,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거냐를 봤을 때 지금 경기 상황이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이쪽 좀 안 좋으면 오히려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데 이걸 올리는 거는 통화 정책의 대응이 그 전에 늦게 온 것을 만회하는 맞습니다. 과정에서 예. 미스매치가 되고 있다는 미스매칭. 말씀이신 거죠. 주식 시장의 관점에서는 최악의 상황이죠. 네. 그러네. 최악의 상황. 네. 경기는 안 좋은데 경기는 금리는 안 올라가는. 좋은데 기업 실적 뭐 안 좋다고 안 좋을 거라고 하잖아요. 예. 조금 약간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적어도 올리지 않고 동결해야죠. 그렇죠. 더군다나 성장주 입장에서는 최악이죠. 네. 주가도 많이 오른 상태였기 네. 때문에 더더군다나. 네. 근데 그러놓고 보면 사실 지금 잘 버티고 있다라고. 제 생각에는 버티고 있는 게 굉장히 신통방통한 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세계 주가가 정말 단단한 거예요. 네. 경기가 단단한 겁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에도 기업들이 쓰러지지 않고 어쨌든 꾸역꾸역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저는 오히려 그게 좀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아직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경기가 정말 힘들어지고서 반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려면 사람들이 돈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에 이자의 부담이 생겨가지고 좀 더 긴축을 내 가계를 긴축을 해야 이게 실질적인 긴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 이렇게까지 올렸는데도 별로 이렇게 크게 기업 실적이 망가지는 모습이 안 나오니까 아직 더 가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 좀 아래로요. 예. 네. 아직 내가 더 힘들어져야 되는 건가? 실업률이 더 높아져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걱정들이 또 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경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경기의 전체적인 그림은 예. 네. V자 반등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 대부분 컨센서스 있는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꼭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우리는 그런 환상을 그런 어떻게 보면 확증 편향이 있다. 왜냐하면 네. 2020년에 네, 그 추억이 직전에. 워낙 강해서. 맞습니다. 네. 그게 확증 편향이죠. 네. 근데 그런 건 아니다. 이번 경기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인플레이션도 아직은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다. 떨어지긴 떨어지겠지만 무조건 떨어지죠. 네, 기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얼만큼 빨리 떨어지느냐는 아직까지는 베일에 가려 있다. 라는 것이고 연준도 모른다. 그리고 이상한 부분들이 새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어쨌든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뭐 국제 분업의 어쨌든 질서도 변하고 있고 어쨌든 뭐 중국의 어쨌든 낮은 생산자 물가 이런 부분들이 선진국의 좋은 어쨌든 인플레이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조금 지나갔고. 그래 박사님 말씀이 사실 작년부터 특히 3%에 조인하시고 나서부터 사실 굉장히 선명하게 주셨는데 그게 이제 한 말씀으로 하면은 박스권이다. 네. 그런 말씀 계속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게 사실 이도저도 아닌 걸 그냥 박스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 저는 그거 어떻게 봤냐면은 단기적 낙관의 끝에서 사지 말고 단기적인 비관의 끝에서 팔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사실 그 말씀 준비하셨어요? 그 말씀 되게 멋있는데 단기적 비관에 팔지 말고 단기적 낙관에 사시라. 맞아. 정말 유명하잖아요. 애칭이네요. 준비 없이 방송하는 거 선수 아닌가? 정프로, 기프로, 2프로, 건프로도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왜 그 말씀이 중요하냐면은 우리 4일 동안에 6%가 올라요. 그죠? 그렇죠. 최근에 뭐 7일 연속 하락해서 12% 빠져요. 그러게요. 그 단기 반등과 단기 낙폭의 끝에서 거꾸로 스윙을 몇 번 당하잖아요. 주식시장 퇴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런 말씀이죠. 작은 파동에 네. 또 완전히 지치죠. 그렇게 당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는 잘 보시자고요. 예. 어쨌든 김한준 박사님과 제가 방송을 한 이래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자 이제 장 열리니까 염승환 이사님 모시기 위해서 김한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쉬어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